안녕하십니까 수험생 여러분. 저번 시간까지 우리가 임대차, 주택 임대차, 상가 건물 임대차 좀 어려운 파트 저희가 공부를 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시험에 합격하셔서 실무에 가시게 되면 중요한 그리고 많이 살펴볼 규정들입니다. 여러분께서 앞으로 이제 업무를 하시게 되면 이 조항들 잘 기억하셨다가 실무에 잘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담보 물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물권 법정주의에 따라서 민법이 정한 담보 물권은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질권은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유치권과 저당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유치권. 유치권이 뭘까요? 유치권의 개념 정의는 이렇습니다. 타인의 물건, 타인, 자기 소유가 아니라 다른 사람 소유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고요. 이 물건, 그 물건에 관한 채권이 있고요. 물건에 관한 채권이 있고, 이 채권이 변제기, 즉 채무자를 상대로 해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변제기에 있고 중요한 개념들입니다. 이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돈이라고 하게 되면 돈을 다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 이게 개념 정의입니다.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고 그 물건에 관한 채권이 변제기가 도래하고 그 채권을 전부 변제받을 때까지 물건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가 유치권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시험 포인트는 뭐냐면 물건에 관한 채권이 포인트가 하나고요. 그 다음에 채권이 변제기 되는 거, 그 다음에 유치할 수 있는 권리의 개념인 이 부분들, 요건과 관해서 시험이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유치권 같은 경우는 신축 빌라, 주택이나 공사와 관련해서 자, 공사를 하게 되면 자재가 투입이 되고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죠. 그리고 어느 정도 외형상 독립된 부동산이라면 원시 취득하죠. 즉 공사하는 사람이 물건을 취득하는 게 아닙니다. 즉 타인 소유죠. 타인의 물건. 그리고 그 물건에 한 채권이 뭐가 있죠? 공사대금 채권이죠. 그리고 공사대금의 변제기는 공사도급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합니다. 대부분 기송고에 따라서 청구를 하기 때문에 공사대금 채권이 원칙적 변제에 도래합니다. 다만 공사대금 채권을 변제가 늦어질 때 시공사하고 건축주가 합의를 하는 게서 그 지급 시기를 연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연장된 시점이 변제기가 될 겁니다. 그러면 그 공사 대금 채권을 가지고 시공사가 그 물건에 대해서 인도를 거절하는 겁니다. 유치한다는 얘기는. 그리고 유치권을 행사하는 어떤 시점은 뭐냐면 이 소유자가, 그 물건의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사람을 상대로 해서 이 얘기를 하죠. 점유하고 있는 물건을 돌려줘. 그런데 건설을 했는데 그 점유자는 지금 공사대금 채권을 갖고 있습니다. 공사대금 채권을 갖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점유할 수 있는 권한은 없어요. 다만 이 물건에 관한 채권이 있고 그 변제기가 도래됐다면 유치권을 행사하는 겁니다. 유치권 행사는 나는 공사대금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이 물건을 유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따라서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패턴으로 이런 상황에서 발생하는 게 유치권입니다. 그렇다면 유치권은 목적물에 대한 반환 청구권과 대응하는 관계입니다. 목적물의 반환 청구권을 행사했을 때 이에 대항할 수 있는, 방어할 수 있는 방어 방법입니다. 자, 그렇게 개념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유치권의 특성, 기출 31에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 물상대의성이 있습니다. 일단은 부종성은 뭐냐면 채권 있죠. 채권이 변제, 기타 소멸시효로 완성으로 소멸되게 된다면 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물권, 즉 유치권도 소멸한다는 얘기입니다. 수반성은 뭐냐면 채권이 있죠. 예컨대 공사대금 채권이 양도되면 그에 따라 그 이를 담보하는 유치권 또한 양도되는 것이 통상적이다. 수반성. 불가분성. 예컨대 공사대금 채권이 1억인데 5천만 원만 변제받았다. 그럼 나머지 5천만 원을 받기 위해서라도 목적물 전체를 유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 특징들,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이 그 특징인데 물상대성은 없습니다.
물상대의성은 우선 변제적 효력이 있음을 전제하는 겁니다. 우선 변제적 효력이 뭐죠? 후순위 권리자나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효력. 어느 경우에? 경매에서. 그러면 이 우선 변제적 효력 할 때 항상 법문에 써있죠. 우선하여. 후순위 권리자나 기타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에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그런 표현들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유치권의 개념에는 그게 없습니다. 따라서 우선 변제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이 우선 변제 효력이 없기 때문에 물상대의성도 없는 겁니다. 그러면 물상대의성이 어느 경우에 해당될까요? 우리가 유치권이 끝난 다음에 배우는 저당권. 저당권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은 뭐죠? 우선 변제적 효력이에요. 우선 변제적 효력이 있기 때문에 저당권의 경우에는 물상대의성이 있는 겁니다. 질권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질권은 시험 범위가 아니죠. 그래서 요 포인트 때문에 물상대의성이 없기 때문에 기출이 된 겁니다. 그러면 부종성, 수반성, 불감성, 물상대의성 다 갖춘 경우는 저당권일 거고요. 하지만 유치권은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핵심은 불가분성이 있습니다. 유치권의 특성은. 그럼 유치권의 특성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치권은 단순한 인도 거절 권능이 아니고 목적물을 점유할 수 있는 독립한 물권이다. 핵심은 물권이라는 겁니다. 물권의 특징이 뭐죠? 계약에 이제 비교를 많이 하는 게 동시이행 항변권과 많이 비교를 하는데요. 동시이행 항변권은 인도 거절 권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치권은 더 나아가 목적물을 점유할 수 있는 독립한 물권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동시이행 항변권은 계약의 일방이 상대방에 대해서 행사하는 권리지만 유치권은 물권이에요. 물권은 계약의 동시이행 항변과 달리 누구든지 자기의 목적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도 새로운 소유자 어느 누구한테도 자신의 권리를 절대적으로 대세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치권이 있는 물건을 함부로 매수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념 물권이다. 다만 점유할 수 있는 독립한 물권이지 점유할 수 있는 독립한 물권이 있다고 해서 사용 수익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점유권 배울 때 본권과 본권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가 있다고 했습니다. 즉 점유 자체는 사실상 지배라는 사실적 측면에 포인트를 둔 겁니다. 더 나아가 이 점유를 더 나아가 이 목적가 점유하고 있는 물건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지 그 본권이 있는지 는 별개 문제라고 제가 강조를 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유치권은 점유할 수 있는 독립한 물건일 뿐 더 나아가 원칙적으로 사용 수익할 권리는 없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유치권은 필요의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출제는 거기서 이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하고요. 자, 따라서 유치권자는 채무의 변제를 받을 나 돈을 다 받을 때까지 목적물이 소유권이 누구에 속하든 즉 목적물이 소유권이 누구에게 속하든 이 얘기는 뭐냐면 물권이기 때문에 나오는 개념입니다. 자, 공사대금 채권은 정해져 있죠. 도급계약에 따른 거기 때문에 도급임과 수급임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목적물의 소유자는 달라질 수 있죠. 완공이 된 건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완공된 건물의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처음에 애시당초 건축주였겠죠. 하지만 건축주가 물건을 매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경매로 달라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한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목적물이 소유권이 누구에게 속하든 상관없이 누구에 대해서도 예컨대 물건의 소유자, 양수인, 경매의 매수인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경매와 관련해서 건축물 공사가 중단되거나 아니면 그 사용 승인을 받지 못하는 그 건물에 대한 경매가 진행되기는 가장 맹점은 유치권이에요. 유치권을 어떻게 해결하냐 문제죠. 왜냐하면 어떤 경우든 유치권자는 권리 행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특성이 있기 때문에 동시이해 항변권과 구분이 되는 겁니다. 자, 동시이해 항변권도 배울 겁니다. 자, 성립 요건 제가 아까 개념 봤죠. 그 개념을 분설하게 됩니다. 점유 요건이 있고 채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치권 배제 특약이 없을 것. 자, 먼저 점유 요건은 뭐냐면 제가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가입니다. 다만 그와 관련해서 불법 행위로 인하지 않은 타인의 물건에 대한 점유하다. 불법 행위를 얘기하면 완력을 행사해서 뺏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죠. 완력을 행사하는 경우. 다만 우리가 점유권에서 배운 게 있습니다. 197조에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된 게 있습니다. 점유를 하게 되면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것을 추정한다. 이 평온, 공연이 반대말이 불법행위입니다. 추정 규정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일단 점유를 하고 있다면 이 점유한 사람은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불법 행위를 주장하는 사람이 그거는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게 아니라 완력을 써서 점유한 거기 때문에 불법 행위에 해당된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사람이 입증 책임이 있습니다. 제가 이 표현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나중에 입증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지, 이게 불법 점유인지 그 누구한테 입증 책임이냐. 입증 책임이죠. 증명을 다 하지 못하면 불리게 받는 거죠. 그럼 불법을 주장하는 사람이 자신의 효과를 자신이 유리하게 뭔가를 이끌기 위한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이 증명 책임이 있는 거고, 그 얘기를 증명하지 못한다면 불법 행위로 인한 점유임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평온 공연한 점유이기 때문에 유치권이 성립한다는 겁니다. 그럼 채권형은 물건에 관한 채권이 이행기에 있을 거예요. 변제기에 있어야 합니다. 즉 지금 당장 돈을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채권자와 채무사 사이의 합의에 의해서 지금 당장 돈을 받았는데 네가 2달만 기다려주면 내가 공사대금 채권 다 줬어. 그런 합의가 있다면 이행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이행기에 있다는 요건이 때문에 우리가 유익비 상환 청구할 때 기억납니까? 법원의 허락을 얻어서 상당한 기간을 얻는 경우에는 이행기에 있지 않기 때문에 유치권 행사할 수 없다. 기억나십니까? 필요비, 유익비에 대해서는 그 비용 상환 청구권에 대해서는 물건에 관한 거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유익비의 경우에는 상환 기간을 허용할 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원칙적으로 유익비는 어느 거죠? 어떠한 계약의 종료 시점이죠. 지출 시가 유익비의 비용을 지출한 시점이 아니라. 그런데 법원의 허락을 얻어서 상환 기간, 즉 지금이 아니라 뭐 1년 후에 유익비를 변제해라. 갚아라. 그 비용을 변제하라. 그렇게 되면 1년 동안 연장이 된 겁니다. 이행기가. 즉 지금 당장 안 줘도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행기에 있지 않기 때문에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는다. 자, 그와 연결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오. 그다음 유치권 배제 특약이 없어야 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실무적으로도. 그러니까 유치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쉽게 해서 유치권을 포기하는 겁니다. 유치권을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 포기했다면 유치권 성립되지 않는 겁니다. 실무적으로는 이제 은행에서 은행에서 돈을 빌려줄 때 공사업자가 향후에 유치권을 행사할 것을 염려가 돼서 유치권 포기각서를 미리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세 가지 요건은 기본적으로 확실하게 암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점유 요건, 채권 요건, 배제 특약이 없을 것. 이러한 요건을 같이 하면이 유치권이 성립되는 겁니다. 다음, X 물건에 대한 갑의 유치권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즉 유치권의 성립 요건에 대해서 살펴보는 겁니다. 자, X의 소유권이 갑인지 여부. 자, 이 얘기는 뭐죠? 타인의 물건에 대해서 생긴 거죠, 유치권은요. 그렇기 때문에 소유권자가 누군지 여부는 중요하다는 겁니다.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만약에 점유하고 있는 물건이 자기 소유의 물건이라면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는 거고, 타인의 물건인 경우에만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변제기 도래 여부. 채권에 관해서 아직 변제기에 도래하지 않았다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불법 점유인지 여부. 그 점유가 불법 점유일 때는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유치권 배제 특약 청구. 유치권을 포기를 했다면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성립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 얘기를 묻는 겁니다. 참고로 우리가 경매 절차에서 유치권자가 신고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낙찰자는 미리 유치권자를 만납니다. 만나서 일정 내가 낙찰을 받고자 하는데 당신 유치권 얼마냐? 그러면 금액적으로 합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낙찰을 받은 위에 협상을 하게 되는 것은 유리한 포지션이 아니거든요.
그럼 적정한 선에서 합의가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유치권 포기각서를 미리 작성합니다. 합의하에. 당연히 협상자가 낙찰을 받고 돈을 준다는 척된 거죠. 그런 경우에 유치권 배제 특약 같은 것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자 영향을 미치지만 어떤 영향이 미치는지 다 살펴봤습니다. 변제기 도래 여부, 불법 점유인지 여부, 유치권 배제 특약 정부. 하지만 X에 대한 가외 점유가 채무자 매개로 한 간접 점유가 아니한 직접 점유인지 간접 점유인지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즉 점유가 직접 점유뿐만 아니라 간접 점유도 가능합니다. 다만 유치권자가 간접 점유를 하고 있는데 직접 점유자가 채무자인 경우에는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채무자를 매개로 한 간접 점유가 아니란 이 얘기는 직접 점유자가 채무자이고 지금 유치권을 주장한 사람이 간접 점유인 경우는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유치권 행사에는 점유에는 간접 점유뿐만 아니라 직접 점유뿐만 아니라 간접 점유도 가능합니다. 다만 채무자가 직접 점유인 것을 전제로 한 간접 점유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간접 점유인지 직접 점유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유치권자는 유치권의 행사를 위해 자신의 점유가 불법 행위로 인한 것임을 증명해야 한다. 틀린 질문이죠. 왜 틀리죠? 197조에 의하면 유치권자의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추정을 받는 겁니다. 유리하게. 그럼 이거를 추정받고 있기 때문에 이걸 깨고 싶은 사람이 증명하는 겁니다. 추정을 받고 이 사람은 지금 평온 공연하게 본 걸로 법에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걸 깨는 사람이 증명 책임이 있는 겁니다. 임대차 종료 후 법원이 임차인의 유익비 상환 청구권의 유예 기간을 인정한 경우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죠. 유예 기간을 인정했다는 얘기는 아직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도래하지 않았다면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임차인은 그 기간에는 유익비 상환 청구를 담보하기 위해 임차 목적을 유치할 수 없다. 그 기간 내는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익비 상환 청구권,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임차 목적물을 유치할 수 없다. 유치할 수 있는 것은 유치권이잖아요. 그러니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점유 요건 다시 분설해서 보겠습니다. 이제 하나하나씩 이제 큰 틀에서 한번 살펴봤고요. 일단 점유 요건에는 간접 점유도 포함된다. 기출 31회. 근데 우리가 간접 점유와 관련해서 또 하나 기억할 게 뭐냐면 간접 점유도 가능한 경우가 몇 번 나왔습니다. 일단은 저번 시간에는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나 할 때 2, 3이 전입신고했을 때 간접 점유도 가능했죠. 그 경우도 간접 점유도 대항력의 요건에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또 어디서 배웠죠? 좀 시간적으로 좀 떨어졌지만 점유취득시효. 점유취득시효에서도 간접 점유도 그 점유에 해당됩니다. 자,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기억을 떠올리겠습니다. 자, 유치권의 성립 요건이자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갖춰야 한다는 겁니다. 존속 요건. 존속 요건은 유치권을 주장하려면 계속 점유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유치권의 점유는 직접 점유든 간접 점유든 관계가 없으나 자, 우리가 방금까지 살펴봤습니다. 다만 유치권은 목적물을 유치함으로써 채무자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것을 본체적 효력을 하는 권리인정 등에 비추어 이 얘기는 뭐냐면 일단 우선 변제적 효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사실상 자 목적물 반환을 희망하는 사람은 어떤 선결과제가 뭐죠? 유치권을 행사하는 사람이 적법한 거라면 그 사람에게 돈을 줘야만이 목적물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사실적으로 법률적으로 아니라 사실적으로 우선 변제 효과가 있는 거죠. 그 얘기는 한 겁니다. 법률의 그 유치권 개념에 후순위 권리자 기타 일반 채권자받아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는 그런 표현이 없다는 얘기는 우선 변제적 효력이 없다는 겁니다. 저당권은 나중에 법조문에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일단 여러분 전세권 때 봤을 때 그런 개념이 있었죠. 그리고 주택임대차법 할 때 우선 변제적 효력 다 이렇게 명문으로 기재를 했습니다. 근데 유치권에 그런 개념이 없어요. 명문으로 기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선 변제적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사실적으로 유치권자는 가만히 있으면 돈 줄 때까지 그냥 갖고 있다는 얘기는 목적물 반환을 원하는 사람은 돈을 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표현을 쓴 겁니다. 목적물 유치함으로써 채무자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 그래서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것을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또 하나 유치권자는 채권을 갖고 있죠. 목적물을 유치할 수 있을 뿐이지 더 나아가 자신의 채권에 대해서 돈을 달라고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단순히 가만히 목적물을 유치하고 돈 줄 때까지 기다리는 것뿐이지 더 나아가 목적물 반환 청구하는 행권을 행사하는 사람한테 돈 주세요 할 수 있는 채권은 없다는 겁니다. 그것도 함께 기억을 해주십시오. 중요합니다. 그래서 목적물을 유치한다는 의미는 단순히 목적물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돈을 받을 때까지. 채권에 변제받을 때까지. 돈을 다 받을 때까지. 더 나아가 그 채권을 행사할 수는 없는 겁니다. 행사하는 건 이행 청구거든요. 돈 주세요 그 얘기를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직접 점유자가 채무자인 경우에는 유치권의 요건으로서 점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33회도 기출이 됐습니다. 자, 정확하게 기억을 해주십시오. 제3자가 건물의 점유를 침탈하였더라도 유치권자가 점유물 반환 청구권을 행사하여 점유를 회복하면 유치권은 되살아난다. 자, 유치권자는 점유할 수 있는 독립한 물권입니다. 따라서 점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점유물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먼저 첫 번째는. 그런데 점유물 반환 청구권 행사 요건 기억나십니까? 상대방의 의사와 무관하게 침탈된 경우에만 점유물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지, 점유자가 임의로 자기 의사에 의해서 사기나 착오에 의해서 돌려준 경우에는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없습니다. 그래서 침탈의 포인트를 준 겁니다. 침탈했다면 유치권자가 이 사람은 점유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점유권에 기한 정의 방해 배제권이나 점유물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행사하게 되면 그 점유를 회복하게 되면 유치권 대상다. 이 얘기는 뭐냐면 유치권은 기본이 뭐죠? 점유입니다. 그럼 점유를 상실하게 되면 유치권 또한 상실이 됩니다. 하지만 침탈당했고 유치권자가 반환 청구권을 행사하여 점유를 회복하면 상실이 안 된 것처럼 보겠다는 겁니다. 그게 192조 제2항 단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유치권 되살아난다는 표현이 맞는 지문입니다. 이 지문은 잘 기억해 주십시오. 침탈해야 됩니다. 침탈해야만이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고, 반환 청구권을 행사해서 돌려받으면 비록 그 이전에 잠시 동안 점유를 상실했다 하더라도 유치권을 잃어버린 것은 아닙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점유를 회복하기 전은 아직 점유를 상실한 상태잖아요. 그 상태에서는 유치권이 되살아나는 것은 아니다. 회복을 해야만이, 다시 찾아와야만이 상실되지 않는다는 거지, 회복되기 전에는 이미 점유를 상실했기 때문에 유치권은 없는 것을 잠정적으로 본다는 겁니다. 자, 이 개념 잘 구분해 주십시오. 원칙적으로는 유치권은 점유에 귀찮은 거고, 따라서 점유를 상실하게 되면 유치권 또한 소멸합니다. 그런데 점유 상실의 원인이 점유 침탈이고, 유치권자가 점유물 반환 청구권을 행사하여 침탈당한 점유를 회복하게 되면 다시 가져왔다는 얘기죠. 그 순간 유치권은 되살아난다는 겁니다. 하지만 회복 전까지는 계속 상실하는 거고요. 자, 그렇게 명확하게 기억하셔야 합니다. 유치권자가 점유를 침탈당한 경우 점유보호 청구권과 유치권에 기한 반환 청구를 갖는다. 유치권 변에 유치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권적 청구권은 법문에 기재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예컨대 우리가 저당권의 경우에서는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습니까? 못한다고 했죠. 방해 배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반환 청구권은 못합니다. 왜냐하면 213조를 준용하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소유권에 대해서 반환 청구권과 방해 배제 청구권을 주고 나머지 용익이나 담보물권은 준용한다고 했죠. 그래서 뭘 준용하는지 잘 살펴봐야 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 봤는데, 유치권에 가면 준용 규정이 없어요.
다만 점유에 기초하기 때문에 점유권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점유권에 기한 점유보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유치권에서 별도 규정이 없기 때문에 유치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은 없습니다. 법문에 준용 규정이 없기 때문에. 자, 점유 상실과 유치권 소멸. 방금 말씀드렸죠. 유치권은 점유의 상실로 인하여 소멸한다. 그래서 점유 승계인의 유치권 대의 행사는 부정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A가 이 건물을 공사를 한 다음에 점유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점유를 B에게 넘겼어요. 그런데 공사대금 채권은 아직도 A한테 있는 거예요. 점유만 이전한 겁니다. 근데 B는 이 소유자의 그 목적물 반환 청구권에 유치권을 대항하고 싶은데 본인이 채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A가 갖고 있는 채권과 점유를 과거의 점유를 기초로 해서 대의 행사하고 싶은데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점유를 A가 B에게 넘긴 순간 유치권은 소멸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치권이 대의할 권리가 없다는 거죠. 그 개념입니다. A가 B에게 점유를 넘겨준 순간 유치권은 소멸된다. 따라서 B가 대신 행사할 수 있는 유치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자, 그 얘기입니다. 자, 이제 판례 한참 오래된 얘기인데 점유를 승계 사실이 있다고 하여 아까 A에서 B로 넘어갔다 했죠. 피고들이 그 소유의 사항을 대의하여 A를 대신해서 유치권을 주장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피대의자인 소유의 사항 즉 A는 그 점유를 상실하면 곧 바로 유치권을 상실한 것이기 때문에 대신해서 행사할 권리가 없다는 겁니다. 대신 행사한다는 것은 A에게 유치권이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하는 거죠. 근데 대신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